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첫 주 개강이죠. 원래 했던 예정 일이 지난주였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가 한 주 빌려서 3월 둘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3월 둘째 주에도 이제 인강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3에서 6월 해당하는 상반기에는 어떻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수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강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주로 세 번째는 어떤 내용들 위주로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중에 첫 번째 강의 계획은 저희가 끈기 이론서 상하가 있죠. 끈기 이론서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본 1, 2월 달에 사용했던 상권 학원의 장애 영역별 플러스 기본적으로 특수교육학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라든지 사전과 평가, 통합교육 등등이 담겨져 있는 이론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서진특수교육 카페에 보면 이게 매주마다 어떻게 장애 영역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 순서적인 것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상하 영역별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첫째 주에는 정서 및 행동장애, 다음 주에는 자폐 플러스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 뭐 이렇게 등등으로 순서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 4월은 저희가 8주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8주간 진행을 하는 것은 상권의 내용의 영역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 8번째가 사전과 평가, 그래서 학습장애라든지 문제행동 큼직큼직하게 중요한 영역들이 사실은 한 주뿐만 아니라 2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5, 6월 달은 6주간 진행인데 사실 6주간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더 8주에 해당하는 것까지 하지 않을까? 뭐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6월, 5, 6월을 6주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7, 8월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구하셨던 게 3, 4, 5, 6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거를 8주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리할 시간이 없이 바로 7월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6주간으로 하되 중간중간 보강을 통해서 해당하는 학원의 장애 영역별 플러스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짚고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 2주간 비워놓은 이유는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 나름대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을 통해서 수업의 내용을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 4월에 해당하는 저희가 기본 기출 플러스 강론 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선생님들은 강론책을 가지고 또 수업을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문점을 또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계속 작년이어서 올해는 프린트로 강론 자료를 진행을 할 거고 단 그 대신 2권 정도는 저희가 강론의 내용을 선정을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3, 4월에 주로 생각을 해보면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에서 주로 대표적인 강론이 양명희 교수님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책이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박은혜 교수님의 지체장애 학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신강론이었기 때문에 각각 3, 4월 달에 그러한 강론 2가지 정도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그런 특강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올해는 내용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열어드리는 것은 3, 4월 달 그러면 저희가 한 셋째 주 정도, 넷째 주 정도의 문제행동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미리 한번 좀 둘러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작년에 강론했던 양미애 교수님 책을 강의, 책 플러스 강의로 이루어진 특강을 미리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그걸 미리 강의 한번 들어가기 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 6월 달은 지체장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역시 강론을 미리 열어드릴 대신 그 대신 올해 신강론이 사실은 제가 어제 학습장애랑 정서 및 행동장애 11판 해당하는
또 강론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정서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신강론은 굳이 임용과는 좀 더 번역이 너무 이제 미국에 관련된 내용들로 위주로 되어다 보니까 약간은 멀어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정서 및 행동장애 하면 대표적인 게 윤점영 교수님 외 교수님이 쓰셨던 그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플러스 프린트 내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 신강론인 내용은 따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 된 학습장애 내용이 또 이제 정대영 교수님이라고 해서 창원대학교 특수교과 교수님이 학습장애 신강론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책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프린트로 조금 더 해당하는 부분들만 챕터를 선정해서 특강의 예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 학습장애 신강론 특강은 저희가 또 진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 특강은 작년에 했던 양명일 교수님 책 내용 특강 하나 무료 서비스 들어가고, 그리고 학습장애와 관련된 신강론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강생에 한해서 구두 스피치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카페에 직강생들 위주로 지금 스터디를 공지를 했고, 그 답글을 단 선생님들이 한해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스터디가 조직이 되면 이제 또 조직된 조에 따라서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구두 스피치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한 합격생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구두 스피치는 직강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럼 이번 주만 오전이고 다음 주부터는 한 4시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건데, 4시 정도 이제 끝나고 나서는 각각 해당하는 의 날짜가 있고요. 그 날짜에 따라서 정서나 자폐 해당했던 공부 내용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제 물어보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정서 및 행동장애 교육적 분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지명한 선생님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장점, 단점까지 말로 이렇게 피드백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습의 의미로 많이 선생님들이 구두 스피치를 또 활용을 하시니까 꼭 직강생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긴장해서 낮에 공부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는 기출분석력 끈기 영역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역별에 해당하는 문제편하고 저희가 해설편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첫 주에 저희가 교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트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강의가 미뤄지니까 제 기간에 이제 교재가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또 물어봤던 게, 선생님 문제만 따로 볼 수가 없겠냐고 그렇게 또 많이 문의를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출 분석이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복습한 선생님들은 수업의 내용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책에다 다 표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문제편하고 해설편에 해당하는 세트로 이제 가격으로 판매도 하기도 하고, 문제편만 따로 이제 판매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되, 약간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이 영역별 문제편하고 해설편은 대량으로 저희가 또 인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정해준 가격이긴 한데, 문제편은 또 사람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량으로 찍으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또 다운되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지북스의 사이트를 한번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기출문제 편에 해당하는 내용들 위주로 갈 거고, 이 안에서는 09년도부터 20학년도 객관식 플러스 서술형 유초 중의 내용들을 짜집기를 했고요. 그럼 짜집기를 했다는 건 작년과 다르게 20학년도 문제가 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항의 번호 수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 책 교재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20학년도 문제만 추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참고해서 이제 보시되, 약간은 문항 번호가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 심화용어 이제 프린트물로 제공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정서 및 행동장애는 신강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교재에 있던 내용인데 기출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위주로 강론 내용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강론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교수님들이 언제 출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정돼서 어떤 신강론을 할 거예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나오는 책 영역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교수님들이 작성을 했는지 미리미리 이제 공지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서 및 행동장애는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은 자료로 이제 저희가 프린트물을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영역별 PPT 자료가 강의 부교재로 들어갑니다. 영역별 PPT 자료는 1, 2월 달에 사용했던 자료들이고요. 그 자료들을 조금 더 오타 수정하고 그림에 쓰여서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림 정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1, 2월달 수강생분들은 그거 PPT 자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제가 문의를 받았던 게 인쇄물이 너무 많으니까 강론 프린트도 있고 PPT 자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프린트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또 의견을 주셔서 PPT 자료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사용했던 것들을 저희가 아까 수정 보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프린트 따로 하지 않고 교재로 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은 기출문제 분석 및 기출 확장 문제 풀이입니다. 사실은 기출문제가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유초중 다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기출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기출에 있어서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가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 플러스 이 기출문제에 관련된 개념을 어떻게 또 문제 사례에서 적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예상하면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1, 2월 달이랑 똑같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1, 2월 달에는 기본 개념의 설명을 기출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훑어보는 정도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문제풀이를 할 때 또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강의의 내용을 잘 모르면 기본 개념 설명들을 잘 모르면 문제를 또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식화 플러스 이론적인 거 설명 플러스 강론 내용하고 역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공부 방향입니다. 공부 방향은 어쩔 수 없이 올 한 해 나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틀들은 뭐 자기만의 서브 아니면 마인드맵 뭐 아니면 단거나 있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럼 도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식을 선생님들이 계속 틀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도식을 틀에서 기출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지 체크했던 걸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에 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런 앞으로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올 건지 확장해보는 방법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사고적으로 힘을 스스로 기르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것은 결국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것까지를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게 아닌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상반기 때 좀 더 튼튼하게 해야 하반기 때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때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또 기간이 3, 4, 5, 6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4학년 선생님들은 약간은 시간이 또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위주는 이제 살펴볼 때 강론적인 거에 너무 강론 심화 자료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에 내 어떤 기본적인 내용 인 거죠. 그 이론적인 것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나중에 하반기 때 심화적인 내용이 프린트 내용이 들어가도 확실히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캐치를 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4학년 선생님들은 너무 심화적인 부분까지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건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걸로 해서 자기의 지금 위치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정서 및 행동장애 내용 들어가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먼저 이제 위주로 가는데요. 이 마인드맵은 1, 2월달 자료 기본적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PPT 자료에 있는 마인드맵을 보면서 제가 강론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심화 자료에 있는 PPT. 이제 보시면 역시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와 분류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판별. 그런데 이 판별 부분은 아직까지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이 판별에 나오는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중재반응 모형이라든지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보는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은 이꼬르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각각의 중재 전략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주로 시험 문제는 단일 모델에서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럼 단일 모델은 뭘까? 그냥 말 그대로 신체 생리학적 모델, 정신역동적 모델, 인지적 모델, 혹은 행동주의 모델, 생태학적 모델을 각각의 단일 모델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걸 모두 복합적으로 했던 통합적인 모델,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들이 섞여져 있는 것들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강론에 있는 내용들, 그런 용어들까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정서 및 행동장애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장애 특성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DSM-5에 나오는 각각의 장애 유형들이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목차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도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라고 해서 법적인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5가지를 머릿속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우도록 할 거고,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의학적 분류라고도 하죠. 의학적 분류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저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DSM-5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교육적 정의는 이꼬르 앞으로 저희가 교육적 분류랑 같은 맥락으로 볼 거고요. 중재와 예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교육적인 분류에서 주체가 교사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사가 어떤 아이들은 정서 및 행동장애를 의심스럽고 어떤 아이는 정서 및 행동장애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보는 게 크게는 3가지, 크게는 4가지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4가지 위주로 첫 번째는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문제 행동의 빈도라든지 심각성 혹은 강도, 지속시간,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아까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랑 같은 맥락으로 보라고 했지. 왜? 교수님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의학적 분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과 똑같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의학적 분류는 DSM-5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분류는 교육적 정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재와 요인, 외연화, 장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 실질적으로 우린 교사의 입장이니까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판별 절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체계적 선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우리 아이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계속 관찰하고 조금 더 평가 척도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 안에서도 정상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문제행동 빈도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해당하는 것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선별을 여러 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서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 의례전 중재라고 하는 것도 용어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개념적 모델, 이론적 모델인데 아까 선생님이 큰 도식에서 얘가 거의 시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특히 신체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중에서도 기질적인 요인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도 있고 신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포커스를 기질적 요인에 중점을 둘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심하기 때문에 실제 기본서에서는 기질적 요인이라고 했을 때 토마스 체스에 의한 학자에 따라서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또 뭘까라고 해서 그걸 나누는 기준에 9가지 해당하는 수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거고요. 플러스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해서
정서민 행동장애, 또 이성봉 박명희 교수님 책의 강론에 있는 기질의 특성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중재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하는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이 있지만 주로 포커스는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이 이런 식이요법이라든지 약물을 먹고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관점이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 모델, 정신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인데요. 여기서 정서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정서는 뭘까요? 여러 가지 감정인 거죠. 여러 가지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데 그 감정은 뭐가 있을까? 즐거운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감정들보다는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있고 화남이 있고 고집이 세고 뭐 집착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경험이라는 건 욕구가 각각의 채워졌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약간씩은 성격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러한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집단중재 플러스 정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저희는 기출에 나왔던 심리극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도 한번 기출문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인지적 모델입니다.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사고, 그러면 결국 인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 뭐 이렇게 대부분 이꼬르가 될 건데요. 이 아이가 첫 번째 해주는 관점에 있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인지 이론은 어려운 게 아니라 관찰학습이라고 보면 되죠. 친구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면 그걸 따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걸 따라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서민 행동장애는 계속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원인으로 잡으면 되고요. 그걸 중재하는 게 모델링도 있고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정서민 행동장애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오는 11판 박명희 교수님 관련된 강론을 앞에 강의 안내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토막토막 사례가 나오는 것들이 유튜브의 비디오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찍는 비디오보다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관점들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비디오 모델링 4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의 장점, 단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인지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인지결함은 사고결함, 생각 자체가 없나 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었을 때 첫 번째는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계획을 설계하고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메타인지 초인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초인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중지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 훈련과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 왜곡은 비합리적인 신념,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인 거죠. 이런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플러스 조금 더 이 아이가 외적으로 탓을 하는 것을 내적으로 귀인시키도록 해주는 귀인이론 그리고 분노조절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최근에 시험 문제는 다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걸로 시간이 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동주의 모델인데요. 행동주의 모델은 잘못된 학습에 기인된 결과래요. 그럼 여기서 잘못된 학습된 기인된 결과라는 것은 아이가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보일까? 결국 문제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행동 아 하고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더니 친구들이 쳐다봐준다. 아 관심 받은 거네? 그럼 나는 아 쳐다봐주는 거 관심 받은 것을 배운 거지요. 쳐다봐 준 걸 그럼 계속 그걸 뭐예요? 관심 받고 싶으면 이렇게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이러한 아이들의 원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행동을 어떻게 중재할 거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행동 수정 기법이 있지만 행동 수정 기법 플러스 응용 행동 분석 플러스 긍정적 행동 지원은 나중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정도만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회적 기술 훈련이 또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다 보시면 학습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행동주의 모델은 큰 틀에서의 원인 플러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정도에서 본다면 체계적 동감법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상황 타감법 정도만 저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를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생태학적인 모델은 최근에 제가 관점으로 본다면 초등하고 중등은 사실은 언급된 적은 거의 없고요. 다 유아에서 나오고 실질적으로 일반 유아에서 유아 특수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으로는 브로펜브르너의 5가지 체계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주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유아 특수 선생님들은 원인에 따른 애착의 유형과 훈육의 유형이 이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 유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중재로 가족 관련과 학교 중심의 생태학적 프로그램인데 결국 우리는 학교 차원의 PBS라고 하는 큰 틀로 보면 되니까 사실 중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보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생태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브로펜브르너의 이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5가지는 각각의 단일 모델이라는 거죠. 각각의 단일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 모델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이다. 그 섞인 것들의 내용들은 이따가 프린트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는 각각의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 넘겨서 보시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그리고 넘겨서 저희가 보시면 강박 충동 및 관련 장애,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기초 신체 기능 장애,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우울장애,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품행장애인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품행장애하고 적대적 반응장애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명칭만 얘기했던 것들은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정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 나오는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응장애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거고요. 이 진단 기준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서로 적대적 반응장애 비교하는 식으로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응장애 진단 기준 암기, 두 번째는 각각의 이 2가지 중에 차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A에 해당하는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의 내용들이 각각 9가지씩 있습니다. 그 9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과잉행동 충동, 즉 여기 나오는 ADHD에 해당하는 유형들도 3가지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3가지 유형 안에서 필요한 부주의 우세형,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그리고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DSM-5와 DSM-4TR이 했을 때 어떤 또 변화가 있는 건지 우리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장애와 기타 장애인데요. 특장애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일과성, 만성운동 및 음성 특장애, 뚜레장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유초 중에 나왔던 공통적인 문제도 있었고 과거에 중등의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또 보이기도 한데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을 토대로 역시 어떤 것들을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는 건지 한번 저희가 이제 볼 건데, 네 번째는 거의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의학적 분류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외워야 되는 게 좀 어느 정도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도식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도식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은 가장 선생님이 계속 외웠던 아니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지적 모델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가장 기출 위주로 본다면 처음부터 공부하지 마시고 인지적 모델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즉 잘 공부가 안 되는지, 그것이 잘 인출이 안 되는지, 확장이 잘 안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난 후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막 분류 이제 반복되니까 선생님들 다 지금 암기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선생님들은 다 머릿속에 구조가 됐을 거고, 처음 공부한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약간은 빠르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식은 좀 빠르게 했으니까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또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식화인 거죠. 자, 법적인 정의 선생님이 5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임상적 정의는 의학적 분류랑 똑같은 말이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이꼬르는 DSM-5 버전이라고 했지. 교육적 정의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살펴볼 거고, 이렇게 교육적 정의를 했을 때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정서 및 행동장애를 어떤 관점에서 기준으로 바라볼 건지 4가지 특성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본다고 했고요. 그 4가지 특성은 빈도, 심각성, 지속시간, 복합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앞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정의 5가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기본서가 아니라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요. 선생님들은 해설 자료 보시면 해설 자료 6쪽에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라고 하는 그림의 내용이 있고요. 이거를 저희는 프린트랑 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프린트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1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지기 때문에 저희는 1쪽에 있는 내용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강론 자료 프린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안에서 1쪽에 있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와 분류라고 하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한번 선생님들이 6쪽, 1쪽.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및 분류라고 해서 프린트 안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니까 법적인 정의, 임상적 정의, 교육적 정의, 모든 학생이라고 해서 ABCD가 있지요. 결국 이것은 이제 포함 관계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법적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법적 정의는 국가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된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가지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볼 때는 선생님들이 알아두기라고 한 해설집 1쪽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외웠던 거를 토대로 보시면 되죠. 정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지적, 감각, 그다음에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대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학습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또래와 일반적인 교사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래나 교사와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째,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아무런 이 아이가 어떤 문제도 이렇게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우울증과 그다음 불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에는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5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5가지가 나올까? 결국 시선이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어서 여기에 관련된 임상적 정의라고 했을 때 DSM-5라고 했기 때문에 DSM-5에 해당하는 건 앞으로 다 기억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건 품행장애 진단기준, 우울장애 진단기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걸로 이제 볼 거고요. 교육적 정의라고 했을 때 중재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교육 전문가들이 정서행동 장애의 중재와 예방에다 동그라미를 하셔야 되고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이니까 확실하게 이 애에게 정서 및 행동장애 진단은 아닌 건 아닌 거죠. 진단 내린 건 아니고 약간 이 애가 의심스러운데 왜 그러지? 그럼 내가 효과적인 중재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볼까? 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법적인 정의도 있고 의학적인 정의도 있고 교육적인 정의가 왜 각각 다를까?
일단 주체가 다르잖아요. 법적인 건 나라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건 의사가 보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 부분은 교사가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고 해서 일쪽에 보시면 개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넘겨서 저희가 한번 프린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왜 이렇게 각각의 법적인 정의, 교육적인 정의,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각각 시선의 차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지 않더라도 정서및 행동장애 정의를 내리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강론의 내용입니다.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념적 모델, 신체 생리학적, 정신역동적 이런 모델들의 관점의 차이들도 있구나.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판단 기준이 좀 더 다양하다는 거죠. 여기도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행동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책마다 다른 거구나. 선생님이 여기에 작성을 해줬던 보면 개념적 정의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빈도, 심각성, 지속시간, 복합성 네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또 책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센스가 발휘를 되어야 되는 거죠. 주로 공통적인 거 세 가지 쓰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세 가지를 쓰면 되는 거구나. 그게 빈도, 문제행동의 빈도, 횟수가 많을 것이고 심각성이라고 하는 건 강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때리는 거에 강도에 있어서도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중도로 이렇게 강도가 좀 더 세구나. 심각성, 강도 똑같은 말인 거고요.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이는 행동의 시간도 굉장히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를 쓰라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빈도, 강도, 지속시간, 지속성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가지라고 쓴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 관점과 네 가지 관점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서 저희가 세 번째 내용의 프린트를 한번 세 쪽에, 3쪽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3쪽은 배웠던 내용들이 또 약간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아까 계속 선생님이 법적인 정의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교육적 정의, 임상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라든지 개념적 모델이라든지 이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플러스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어.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정서및 행동장애이긴 하지만 뭐 학습장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장애 역시 흔히 뭐 내재화이면서도 외연화 이런 거 또 정서 및 행동장애 안에서도 장애가 같이 공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렵다라고 해서 장애의 공존 플러스 장애의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쪽에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정서행동장애 유형들의 공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외연화와 내재화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와 다른 장애의 공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행동장애도 있지만 학습장애라든지 지적장애 이렇게 같이 또 동반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 안에서 두 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갈 건데 이제 어려움이 없다. 왜 어려움이 없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같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 왜 교육적 정의와 여기 나오는 흔히 의학적 분류, 교육적 분류를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물어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 라고 하는 측면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은 분류라고 하지 않고 정의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책마다 약간씩은 다른 경우인데 기출문제를 토대로 본다면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로 분류라고 하는 측면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 분류 안에서 본다면 똑같이 겹쳐지는 의학적 분류 도 있고요. 교육적 분류. 그런데 조금 더 앞에와는 다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내재화 요인과 외연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내재화 요인이라고 했을 때 감정을
얘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과잉 통제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볼 거고요. 외연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아이가 행동이 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결여됐다라고 하는 걸로 앞으로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적 분류를 했을 때 장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낙인이라고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평소에 내재화에 관련된 외연화에 관련된 내재화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단점은 방금 봤던 내용과 연계해서 앞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장애가 두 가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정서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은 프린트는 4쪽이고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왔다 갔다 선생님들이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그냥 PPT만 자료 봐도 문제가 혹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학적 분류는 계속 DSM-5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적 분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동 차원적 분류? 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마다 용어가 다르구나. 교육적 분류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과거에 기출했어서는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왜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했을까? 내재화를 보이는 행동, 외연화를 보이는 행동, 아이들의 유형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행동별로 묶었다라고 해서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강론을 보면 경험적 분류, 범주적 분류라고 해서 각각의 용어들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많이 최근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적 분류의 종류는 내재화라고 해서 과잉 통제, 우울, 불안, 이 주로 많이 따라다니는 것들이고요. 외재화 요인의 통제 결여라고 했을 때는 공격적인 행동, 과잉 행동, 반항적인 거, 이런 것들이 주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했을 때 보면 결국 너는 정서및 행동 장애야,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인 효과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재화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교재에 있는 알아두기 보면 또 있습니다. 좀 더 중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교육적 분리는 교사가 주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얘가 정서및 행동자를 약간 의심되는데 그럼 내가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볼까? 결국 뭘까요? 중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중재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는 건 미리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점이라고 하는 건 겹쳐지는 거죠. 두 가지 문제 보이는 학습 문제. 그럼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장애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용어와 똑같은 말이고, 아니면 기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토대로 분석을 할 때는 장애의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함께 살펴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강론에 있는 내용 플러스 저희가 봤던 내용을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묶어서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결국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있고로 분류,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교수님마다 책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 별로 그냥 책마다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5가지를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5가지에 해당하는 청킹을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뭐 카페라든지 이렇게 공지를 해도 되는지 한번 이제 할 건데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청킹을 또 해주셨거든요. 정서 및 행동장애 장특법상의 정의라고 해서 지적, 감각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서 또래, 전반적인 불행감에서 전반적,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 학교나 그래서 학교. 그래서 이거를 어구 만들기로 문제를 암기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또래는 전반적으로 일반 학교에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앞글자를 통해서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특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학적, 그 다음에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DSM-5, 교육적 정의, 중재와 예방, 교사의 관점이래.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은 교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빈도, 지속성, 강도, 그리고 복합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거구나. 다음 분류라고 하는 측면으로 살펴보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교육적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 범주적, 경험적 분류 굉장히 용어는 다양해.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 대표적으로 내재화도 있고 외연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재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안, 우울 이러한 것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과잉 통제, 흔히 말하는 통제 결여인 외현화, 외재화 아이들은 공격적인 행동, 반항, 아니면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이 주로 보이는 행동의 특성이구나. 그럼 이러한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과거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외연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재화에도 좀 더 관심을 주었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 단점을 보면 그럼 장애가 같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던 장애의 동시 발생, 장애의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만 풀면 또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 푸는 게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하고 저희가 문제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 내용을 잠깐 볼 건데요. 프린트 내용에 있는 4쪽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쪽에 보시면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서 및 행동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다관문 절차. 여러 번 선생님이 선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이렇게 선별을 하는 선별을 하는 내용을 여기 있는 단계별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단계별 내용은 프린트 6쪽에 그대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선별을 여러 번 한데 그 선별을 여러 번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교사가 주로 일반 교사가 일반 학급에서 제 외재화 즉 과잉 행동도 보이고 충동성적인 행동도 보이고 혹은 공격적인 행동도 보이네 라고 하는 아이들의 의심스러운 아이들 3명을 쭉 좀 더 관찰하고요. 또 외현화, 외재화만 보는 건 아니고 내현화로 보이는 우울, 불안 이런 적인 것에 조금 더 자세히 주의 집중해서 아이를 관찰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학생들 중에서 그중에 외연적인 행동을 보이는 3명과 내연적인 행동을 보이는 3명을 일단 소집단으로 구성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소집단으로 구성된 아이들에게는요, 다양한 우리가 검사를 한다는 건데 그중에 검사하는 항목들 중에 위기인 사건 척도라고 하는 것과 문제행동 총 빈도를 쭉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겠죠.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했더니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문제행동의 심각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규준보다 초과한 학생들은 주로 또 어디로 가더라? 세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선별의 절차가 가는 거구나. 이 세 번째에서는 훈련된 관찰자가 조금 더 관찰을 할 거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훈련된 관찰자는 주로 일반 교사에 의해서 특수교사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특수교사가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들을 눈으로 직접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정서 및 행동장애로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의뢰로 가는 거고요. 확실히 이 아이가 맞는지 아닌지, 정서 및 행동장애인지 아닌지 장애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만 우리는 교사잖아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중간중간 이 아이가 왜 하나 내세요? 왜 그렇지? 내가 조금 더 긍정적 행동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서 아이를 한번 중재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속 선생님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볼 때 따라다니는 게 무엇이더라? 의뢰전 중재, 즉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 주세요 라고 의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계속 교사가 뭐 하는 거다? 교육, 중재하는 것이 의뢰전 중재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럼 이런 의뢰전 중재 왜 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아동은 장애 아동을 잘못 판별하는 거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목적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지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관련된 개념들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및 행동장애 09년도 중등에 나오고 사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특법에서 정서및 행동장애는 09년도 이전에 또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쓰는 것, 작성하는 것도 그러니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된다. 그중에서 또래나 교사와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서및 행동장애로 맞겠죠? 자, 그 다음 지적 감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맞죠? 자, 인지 능력에 비해서 언어 수용 및 표현 능력이 낮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저희는 언어 수용 표현 능력 이런 용어들은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장애 영역에서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의사소통 장애에 해당하는 언어장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틀렸구나. 자, 그 다음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은 과거의 문제니까 자폐 범주성,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 진단 기준 내용과 겹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정서 및 행동장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고요. 미음을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맞네요. 자, 그리고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맞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글자 따서 말씀드린 지적인 또래는 전반적으로 일반 학교에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잘 외우지 않는 선생님들은 참고해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법적인 정의구나.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 때에는 17년도 초등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반 교사, 특수교사, 교사의 입장이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딱 대화 내용으로 보자마자 우린 배웠으니까 여기 챕터의 주제별로 엮었으니까 교육적 정의와 연결되어 있는 대사 내용으로 주로 갈 수 있겠구나. 자, 볼게요. 우리 반의 또래와 다르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학생이 돼요. 자주. 자, 이 학생이 혹시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수교사, 정서행동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의 발생의 빈도, 강도가 높은 심각성, 땡땡, 교육적 성취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번 해보래요. 특수교사 관점에서 정서 및 행동장애를 바라볼 때 판단 기준의 다양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4가지도 있고 3가지로 있다라고 했는데 4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이곳에 들어가는 용어는 지속성. 다른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정확하게 작성해주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4가지로 본다면 빈도, 심각성, 지속성 이게 복합성. 과 관련돼서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가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정서 및 행동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나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나 지금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점이지? 일단 이 부분이 교육적 정의의 관점이구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줄까요? 선생님들이 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육적인 정의와 관련된 중재와 예방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출 내용이구나.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어떻게 이어지더라? 예방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구나.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선생님 이거는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 파트에서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틀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래서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 환경을 교사가 제공할 거래요. 자, 그 다음 문제행동 위험성 있는 학생에게는 소집단 중재를 또 할 거래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개별화된 중재를 제공하는, 이때의 정답은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인데요. 저희는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 뭘로 가고 있구나. 중재, 예방으로 가고 있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나중에 긍정적 행동 지원을 보면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 무슨 예방이라고 합니까? 1차 예방, 보편적 중재. 소집단은 2차 예방. 세 번째, 개별화된 거. 1차, 2차, 3차 예방으로 가고 있죠? 아, 여기서 말하는 중재와 예방적인 관점으로 교사가 판단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측을 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아이가 확실히 정서및 행동장애로 의심스럽어요. 그러면 의뢰해주세요. 진단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가 붙인다면 이거 이제 뭘로 가는 거구나? 의학적인 정의로 가는 거구나. 의학적인 경우는 결국 뭘까요? 임상적 정의랑 똑같은 거니까 DSM-5에 근거해서 의사들이 이제 확실하게 품행장애다, 아니면 적대적 반항장애다, 이렇게 진단해 주는 것을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건 교육적인 정의, 예방중재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이와 관련돼 있어서 진단으로 가서는 우리가 DSM-5에 근거해서 언급이 조금 더 확장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럼 여기 있는, 즉 앞으로 보일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만 있는 건 아니구나. 만약에 지문이 모든 학생 소집단 개별화가 아니라 외재화에 있는 아이들, 내재화에 있는 아이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도 위기사건 촉도라든지 문제행동 총 빈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즉 특수교사 선생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찰 한번 해줘보세요 라고 하는 걸로 보면 선생님들은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걸로 정답으로 써도 되고요. 또 전체적인 지문이 문제행동이 아니라 학습에도 이해가, 학습의 반응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학습의 반응도가 늦으면 어떻게 학습의 속도를 맞춰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1차, 2차, 3차와 관련되어 있는 중재 반응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건 전반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사례이기 때문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인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각각의 단계별의 내용의 사례도 올 수도 있고 중재 반응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올 수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건 다 뭐예요? 진단하기 전에, 학습장애로, 정서및 행동장애 진단하기 전에 예방하고 중재를 관점을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좀 더 머릿속에서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하는 문제들만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미리 제가 분석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해드렸는데, 선생님 사실 여기는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음영은 잘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들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주제별로 교육적 정의에 대한 기억, 음영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음영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 지속시간이라고 쓰시면 되고, 아직 니은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흐름대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방과후 2번, 3번은 지금 안 해요? 네,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요. 문제행동 파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제별로 엮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문제를 여기서 하나가 끝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거니까 한 번 반복해서 했던 거 2번, 3번 꼭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꼭 확장을, 또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확장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정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분류로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정서 및 행동 차원, 행동적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거 최근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적 분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지. 그러면 결국 머릿속에서는 내재화, 외연화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내재화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울, 불안이 대표적인 거, 외연화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고잉,
과잉행동, 공격성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러한 관련된 키워드 한번 찾아보자. 자, 행동 차원적 분류 체계, 즉 교육적 분류 체계는 문제 행동 유거 두 가지를 범주화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책에서는 범주화의 분류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기도 했었었죠. 자, 그중 하나는 외연화 문제의 범주로 이상하다. 외연화 문제 행동 범주를 과잉 통제?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죠. 외연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통제 결여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중에 반항, 불복종 맞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틀린 걸로 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볼게요. 과잉 통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내연화. 그리고 이 부분을 체크하고 그냥 불안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실 때, 객관식이지만 바르게 수정하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서답형으로 연습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유 쓰는 걸로도 연습할 수 있어요. 유초는 대부분 최근에 한 게 바르게 고치시오거든요. 그럼 이 문제 안에서 틀린 것만 바르게 고치면 돼요. 우리는 주로 나오는 이 부분을 통제 결여, 그리고 불안 빼면서 바르게 고치는 거지만 이유 쓰는 것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외연화 문제 행동은 통제 결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은 포함되지 않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내연화의 문제 행동 범주가 과잉 통제 행동이기 때문에 반항과 불복종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 그래서 바르게 고치시오는 한 가지로 정확하게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유를 쓰는 문제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답형으로도 연습을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계속 작성을 인출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니은을 볼게요. 행동적 차원적 분류체계의 내재화 문제행동 범주에는 사회적인 위축, 우울. 그럼 대부분 내현화는 위축, 우울, 불안이 주로 키워드로 나오겠구나. 같이 개인의 정서나 행동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을 볼게요. 정서행동장애가 학습장애 등과 같이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나거나 정서행동장애 하위 유형인 품행장애와 우울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장애의 공존 또는 동시 발생, 여기에 가로로 또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의 공존 동시 발생이라고 해서 가로로 넣는 연습도 반드시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리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틀린 게 아니네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예. 의학적 분류라고 했네. 또 다른 말로는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지. 자, 정서행동장애 각 하위 유형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분류체계로.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건 맞아요. 식별한다는 건 뭘까요? 진단기준 책 보고. 얘는 품행장애. 책 보고. 얘는 불안장애. 책 보고. 속도적 반응장애. 진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표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의학적 분류인데 위 뒤에 나오는 얘는 어떤 것의 장점이었지? 교육적 분류의 장점이었지. 이상하다. 여기가 내용이 맞지 않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르게 수정하시오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다 뭘로 고치면 될까요? 교육적 분류. 교육적 분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표체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안에서 그러면 장점을 찾았으면 또 이것도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단점도 될 수 있구나. 장애의 공존 동시 발생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도 지문 안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번 문제는 큰 틀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즉 3, 4, 5, 6은 굉장히 선생님들의 수준이 약간씩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는 아니지만 주로 많이 언급되는 용어를 위주로 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친구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대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요. 품행장애 진단 기준에서 가장 많이 볼 거예요. 품행장애 진단에서 나오는 신체적인 공격성,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공격성과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기도 해요. 공격성과 연결해서 많이 보기도 하구나. 자, 그 다음 교사의 지시에 대해 소리 지르고 거친 말을 하고 저항한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저항한다, 반항한다. 이런 용어는요. 적대적 반항장애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이런 용어는 주로 품행장애에서 많이 보는 거고, 그 다음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 반항장애에서 앞으로 많이 보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다음 기출에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수업 시작 중에 울려도 제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로 돌아다닌다는 주로 이제 우리가 ADHD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외원화 중에서 공격성, 과잉행동, 이꼬르 통제 계력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면 아직 문제는 보지 않았지만 품행장애와 적대적 차이 나중에 공부할 때 얘가 다르구나. 공격적인 거 얘는 나타나는데 품행장애는 나타나는데 얘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있는데 실제 나에 해당하는 지문들은요. 여기 있는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건 또 어디서 배울 거냐? 문제행동 관련된 집단 강화에서 배울 거고 또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 파트에서 또 배울 거니까요. 저희는 해당하는 주제별로 지금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볼게요. 양가로 가는 정서행동장애를 이분하는 교육적 분류 중이라고 했으니 머릿속에 외원화인지 내재화인지를 딱 떠올리시고 봤더니 공격성, 반항적인 행동, 과잉행동 다 외원화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보니까 용어 물어보는 거 나왔고 두 번째 장점과 단점에서 나오는 거 나왔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세 가지가 섞여서도 어렵게 본다면 나올 수 있겠구나. 세 명의 교사가 법적인 거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상적인 거 정의 얘기하기도 하고 세 번째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각각 정서 및 행동장애 한 학생을 놓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추구하는 내용들도 다를 수 있으니 각각의 정의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우리는 교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교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 장애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진단하기 전에 외원화 내재화 아이들의 사례로 나와서 1차, 2차, 3차가 나온다면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쓰면 되는 거고 학습에 있어서 느린 속도로 주로 언급이 된다고 한다면 중재반응 모형이라고 하는 거 중재반응 모델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이번 기출문제처럼 문제행동과 관련된 거라면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 얘네들의 공통적인 것은 결국 큰 틀에서는 의료전 중재랑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단하기 전에 중재와 예방적인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있는 책대로 풀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